교환학생으로 이제 제가 대학원 하버드 시절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스위스의 에타하 국립공대는 좀 이제 실험적이고 재료라든지 그 당시에 특히 그 알도로시가 와서 가르친 지 이제 10여 년 지났었고 그 시점에 그래서 알도로시의 영향으로 좋은 젊은 건축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피터 줌터가 이제 첫 번째 그 교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가게 됐고 두 명씩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스튜디오는 다 통일되게 전 학년이 거의 그 루가노 프로젝트를 했어요. 5년 동안 마리오 깜피가 그 스튜디오를 5년에 걸쳐서 하는데 저는 이제 한 학기만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90년 봄학기 한 학기를 참여하게 됐었고 미국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것만이 좋다고 배우다가 스위스 가서는 이제 유럽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문맥 속에서 건축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떤 도시적 맥락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제가 그때 소식을 듣고 이 포스트카드만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5년 동안 뭐 한 5, 600 작품 중에서 1년에 하나씩 뽑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개를 뽑아서 전시를 했다고 들었고 포스터에 그 5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책은 말로만 듣고 좀 보진 못했고 우편 요금이 비싸서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국내에 처음 왔을 때 주변 친구들이 그 몇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최욱 선생님도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소개를 받았고 또 특히 그 서울 건축학교하고 같이 관련이 되면서 이제 그 나중에 예종에서 수업할 때도 같이 가서 크리틱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조건영 선생님하고 최욱 소장님하고 저하고 한두 명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네 강북 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돌아가면서 밥을 한 번씩 해 먹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최욱 선생님이 할 차례인데 갔더니 집이 너무 그 약간 허름한 60, 70년대 집인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부인 그 작품도 제니 선생 그 작품도 바닥에 이렇게 놓여 있고 지금 사시는 댁에는 더 멋있게 이렇게 걸려 있고 더 정돈돼 있지만 그 당시 흩어져 있는 스튜디오 같은 모습도 너무 좋았고 근데 밥을 너무 맛있게 잘해 주셔가지고 아시다시피 제가 언제 내가 좀 크면 키가 좀 더 커지면 좀 넓은 데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왕 외국으로 나갈 거면 이제 영어를 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또 여러 인종 사람들이 모여서 좀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좋은 건물들이 막 지어지기 시작하던 그런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뭐 그런 건물들이 이제 제대로 된 건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70년대 말 후 80년대 초. 그래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미국으로 가서는 이제 등록금이 싼 데로 가다 보니까 몬태나로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몇 년 익숙해져서 대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죠. 뭐 이왕 가는 거면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탐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고향을 찾아서 마크 트웨인은 그 아이오와 분이시라 그 아이오와 마크 트웨인의 고향에서 그 미시시피 강만 딱 건너면
웨스턴 일리노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차로 5분 거리에 그 웨스턴 일리노이 대학이 주립 대학이 있어서 처음에 그리로 갔죠.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황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도시에 조금만 나가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동네가 됐죠. 특히 한국처럼 이렇게 밀도가 높은 데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가서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될 때까지. 어느 날 학교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공을 잘못 쳐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공보다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가 파란 하늘이 참 아름다운 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시점부터 몬타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시골 풍경은 이제 뭐 몬타나건 유럽이건 한국이건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농토 한가운데 창고가 있고 볕단이 쌓여져 있고 그런 풍경들은 다 아름다운데 몬타나는 특히 인구 밀도가 적고 동네로 나와도 동네 자체도 굉장히 한산하고 그리고 구릉들이 참 아름다운데 로키 산맥 중턱이다 보니까 뒤에 산들도 아름답고 거기 뭐 철조망이 쳐져 있던 뭐 눈을 막기 위한 펜스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든 이게 다 하나의 랜드스케이프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때 논문 썼던 거 보면은 서양 건축과 동양 건축을 비교하기도 하고 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소중하다고 공부했던 것들이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정시춘 선생님이나 그 한국 건축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나 좀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대학원 때 교과서로 썼던 Architecture and the Crisis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위기와 건축. 그러니까 건축도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문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엘베르토 페레스 고메즈 선생님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대학 논문에 인용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얘기가 케네트 프램턴 교수님이 뭐 모던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결국은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좀 모뉴멘탈하고 이렇게 포토제닉한 사진에 잘 찍히는 건물이 아니고 정말 인간적이고 그 자연과 소통하고 사회와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어떤 리저널리즘을 믿으시는 분이잖아요. 답을 보면은 한국 건축 속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자연스러움이라고 볼 수도 있고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어떤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축을 꼭 지키지 않고 건물 자체가 틀어지면서까지도 자연에 적응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단어를 만들어 보자면 부드러운 건축. 제가 공부할 때 70년대가 넘어가고 80년대 되면서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가 좀 있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트 모던을 겪었고 학교에서 그리고 어떤 해체주의적인 것도 겪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형태적으로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의 전통과 어떤 전통 건축과 한국적인 건 무엇일지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고 그러는 과정에 한국에서 듣고 배운 이야기들이나 그 미국이나 그 유럽 학교에서나 배우고 선생님들이 주장하셨던 것들이 맥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또 굉장히 정말 값어치 있는 책인데 중국 과학 문명사 책인데
요셉 니담이 쓰신 책이고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양의 문명은 왜 그렇게 갔고 수평적으로 가고 유기적으로 갔는지, 그리고 왜 높게만 지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축 위주로 이렇게 강한 건축 위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1950년대에 쓴 책들인데,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 배경에 노자의 도가 사상이라든지 유교라든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한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와 그 공자가 BC 5세기경 정도의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도덕경이 BC 5세기경 정도에 쓰인 책이라는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고유소 선생님 말씀하시는 한국의 그림에서의 어떤 소위 동양화라고 불렀었는데, 한국화에서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사람 몸이 들어간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는 나비가 날고 새가 날고, 그래서 내가 그 일부가 된다라는, 모나리자의 페인팅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같은 경우 하나의 소시점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그 자아가 분명하고 오브제가 굉장히 분명하고 건축에서도 건물 자체가 분명하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게 흐트러져서 스며들잖아요.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그래서 그거와의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게 사람을 그 속으로 스며들어서 더불어 있게 하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걸로 봤던 것 같아요. 미스 반데로가 1885년인가 태어나셔서 이제 돌아가신 지 100년 될 때 87년인가 모마에서 전시회를 크게 했어요. 뉴욕 모마에서. 그때 이제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에세이를 여러 편 받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소설책 못지않게 읽은 책은 이 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보면 그 미스 반데로의 그 건축이 이제 현대 건축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form follows function의 어떤 기능적인 박스, 그게 전혀 아니고 박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일 공간이나 단일 축을 해체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페빌리온 같은 경우에도 축이 아니고 옆으로 틀어져서 올라가게 만들고 공간의 체험을 시퀀스를 가지고 하게 하는 게 미스 반데로 건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거 건축에서 옛날 전통 마을 가면 주택을 갈 때 이리로 들어가고 바깥에 안채로 들어가고 레이어의 공간을 통하듯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일괄성 있게 사실은 현대 건축에서도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강한 건축이냐 소프트한 건축이냐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모던 아키텍처는 강한 건축이고 그 이후의 것들이 좀 더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소프트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핵심을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소프트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 해체되어 있고, 해체되어 있는 건 왜 해체를 시키는 거냐 하면 그 해체를 통해서 이용자가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자연 속에 어떻게 스며들면서 살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모던 건축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는데 서양 건축에서 상당히 잘못 정의를 하고 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러면 한국의 정통성은 무엇일까? 그럼 한국의 건축이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봤을 때 서양 건축은 형태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로코코, 바로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의 변화보다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놓여지고 공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다르게 경험을 하게 되는지, 경험을 함으로써 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여기가 하늘이 있구나. 테니스 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보고 하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게 된 것처럼, 땅집에 내려서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인지를 하게 하는 거거나, 뭐
땅을 형태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정말 땅 밑으로 내려가서 내 몸이 그 밑으로 내려갔을 때 땅의 기운을 어떻게 포근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험적이고 인식적인 그 부분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할 때 현대 건축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던 거고 현대 건축이 태동하던 1900년대 초를 보면 초서부터 중반까지 루이 칸의 모든 건물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 어떤 축이 해체되는 과정 그리고 동양 건축처럼 이렇게 스며들고 곳곳의 공간에 맞는 특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좀 더 확신도 가지게 되고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그 경험과 인식이라고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이제 처음엔 몰랐죠. 이제 처음에 시작 자체를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갔는데 이 그림이 제일 먼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게 나중에 이제 미음자 지붕처럼 됐죠. 이게 하얀 게 어떤 오브제인지 이게 까맣게 칠이 된 부분이 어떤 오브제이거나 형태인지 까만 게 있음으로써 흰 거를 알 수 있고 흰 게 있음으로써 까만 걸 알 수 있고 둘 다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성 동양 사상에서는 그 음이 양보다 더 앞선다라는 더 강하다 그런 이제 얘기들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건축에서도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과 디컨스트럭티즘이 한참 나오면서 난리 칠 때였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적인 거에서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데에서 좀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어떤 경험적인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거리의 경험, 빛의 경험, 뭐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을 7개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었죠.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씩 새로운 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막사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막사발이 좀 이렇게 좀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보다는 편안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것들이 솔직담백하게 나타나고 사용을 할 때에는 질감으로 따뜻하게 다가오고 그런 부분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막사발을 좋아하게 됐고 더더욱이나 요즘은 뭔가 디자인에 있어서 건물을 지어도 너무 완벽하게 아름답게 디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끔은 너무 좀 숨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사발처럼 좀 모자른 듯 만들면서도 편안한 건축은 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경지에 다다랐고 그거를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너무 오버해서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해도 맛이 충분히 나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좋겠다라는 정도가 그 막의 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건축은 그렇게 하면 왜 안 되지?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삶이나 사회 구조는 좀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역시 어느 정도 그 소프트 건축, 소프트 아키텍처 아니면 좀 부드러운 어떤 미학, 부드러운 건축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고 정형화되지 않고 그 자신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막의 미학에 대해서 아키텍처 리뷰에 5년 전에 기고를 한 거를 보고 이제 헬렌 베넷이 이제 써달라고 해서 왔고 또 지난주에는 아키텍처 리뷰에서 빛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데 뭐 좀
그 한국적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또 문화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게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책도 읽고 하면서 좀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과 상자 또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쓰기 편하게, 이제 담기 편하고 들기도 편하고 쌓아놓기도 편한데, 만들기 또한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게 주는 정말 시원시원함의 어떤 미학, 상자와 채워진 사과와 사과의 어떤 관계, 그걸 바라보는 사람, 잘 익은 사과가 듬뿍 들어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저는 이제 미학이라고,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즐거움과 따뜻함과 편안함과 이런 것들이 무엇일지를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할 때 보통 어떤 집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땅에 맞는 구조물이 어떤 것일까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서북쪽으로 건물들이 다 채워져 있어 가지고 다 막혀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트여 있고, 그러고는 이제 그 건폐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작지만 넓게 느껴지게 하고자 했다.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세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계절별로 때에 따라서 바람의 흐름이나 그 구름의 흐름이나 전체적으로 빛의 느낌이나 다 달라질 텐데, 그때 그때 편안하고 좋은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외부 공간이 많은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돼요. 아니면 저희가 최근에 구기동 주택 위에 터 가지고 외부 공간화 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외부 공간이 굉장히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어떤 그 삶의 여유를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성북동 집은 기존에 있던 이제 70년대 정도, 60년대, 70년대 지은 비교적 허름한 집이었는데, 허물고 짓지 않고 개조해서 사무실로도 쓰면서 주택으로 쓰게 된 그런 경우죠. 첫 인상이 전 너무 자연스럽고 좋았어요. 약간 허술하고 허름한 집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거기에 목련나무가 오래된 게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았죠. 일단은 그 부산 F1963 할 때도 마찬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쓰레기가 한 차도 안 나가는 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도 안 버리고 모든 걸 재활용할 수 있는 집. 네, 그래서 성북동 주택 할 때에도 그랬었고, 부산 F1963 할 때도 그랬고, 모든 재료를 거기 일하는 분들한테 다 얘기를 해놨죠. 뜯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뜯어가지고 한쪽에 모아놔라. 다 재활용하겠다. 성북동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쓰레기가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자들을 거의 쓰지 않고, 목수 한 분은 썼지만 우리가 직접 그때 독일에서 쫓아온 학생들을 포함해서 같이 노동을 하면서 고치고 했던 집이라 좀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집이었죠. 네.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런 흔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들 많이 고치지만 성수동 카페 같은 데 가봐도 이게 96년도 봄에 했던 건데, 이렇게 원래 문이 있던 자국을 세면으로 바른 데나 전기 스위치 있던 데도 세면으로 바르고 그냥 그대로 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최소한 한국에서 처음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쳐서 막 쓴 집. 근데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새 지붕을 여기다 추가로 조금 늘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다락방을 넣으면서 그 새 지붕은 이 위로 올라왔어요, 옛날 지붕보다. 그래서 그 사이로 창이 나면서 빛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새 건축을 할 때에는 좀 하기 어려운 건데 이 당시에 또 아이들이 어리고 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대학원 때 아까 논문집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좀 실험해 보고 싶었었죠.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구조로 우리가 좀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무엇일까? 경험과 인식을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물소리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욕심에 시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실험을 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붓고 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나서 여기 방수가 되게끔 하는 과정에서 방수액을 쓰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서 한 서너 시간 후에 크랙이 가니까 서너 시간 후가 됐을 때 올라가서 쇠육선으로 문질러서 크랙을 없애주고 또 한 서너 시간 지나서 없애주고 한 세 차례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굳으면서 물이 안 새는 완벽한 방수체가 되거든요. 콘크리트 자체가 밀실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좀 어디서 공부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어 가지고 여기서 실험을 실제로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이 안 새는 그런 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형태적으로도 아주 단순한 형태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그런 게 된 거죠. 막사발처럼 좀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일단은 거기 옥상이 버려져 있길래 제가 옥상을 좀 10년만 빌려달라. 내가 건물을 지어서 쓰다가 주고 가겠다. 그랬는데 지금 20년 정도 됐어요. 옥상에 지을 수 있는 게 20평씩 두 번을 증축할 수 있게 됐었고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였고 그래서 이제 면적이 중요했죠. 면적이. 그래서 면적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좀 40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계 사무실의 평면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개로 길게 만들면서 그 사이 공간에 데크를 놓고 또 바깥쪽으로는 그 데크를 활용해서 날씨가 좋을 땐 바깥에 앉아서 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한국 가면 두 가지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건물을 좀 하면 좋겠다. 독일에 있을 때 질린 거예요. 부엌 카운터탑을 갖다 놓는데 1, 2mm 정도 턱이 있는데 대충 써도 되겠던데 가지고 가서 다시 만들어 온다고 들고 가는데 우리는 급하게 써야 되는데 언제 가져오냐고 그랬더니 2주 있다 가져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숨 막히게 정말 이 정도 오차도 못 참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 한국에서는 정말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건 정말 너무 피곤하고 또 유럽이나 이런 서양에서 하는 건축하고 비교할 때도 우리가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겠다. 우리는 오히려 좀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나 이제 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송부동 주택을 그때 짓게 되면서 바깥 테라스를 이용했는데 여기에서도 반포 사무실에서도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나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일하는 공간 회의실에서 문을 열면 바로 나가서 테라스 외부 공간과 바람이 항상 통할 수 있고 내가 바로 바깥에 앉아 가지고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손님들 오셨을 때도 바깥에 뭐 우리나라 고건축으로 치면 대청 마루거나 마당에 앉아서 회의를 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같이 간 공간보다. 그래서 또 우리 집사람이 그 앞에다 꽃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손님들이 오셔도 좋아하고 그런 공간이 됐죠. 일단 설계사무소 조직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이 저 외에 3명이 더 있고요. 또 우리 사무소 출신들이나 외부에 있는 팀들하고 가깝게 밀접하게 일하면서
저희는 한 3, 40명에서 더 늘어나진 않지만 긴밀하게 일하는 팀들이 따로 외부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한 걱정은 또 안 해도 되게끔, 그래서 조금 또 좋은 팀들과 같이 좀 일을 해 나가고 또 그 속에서 즐거움도 찾고 좀 그러려고 하고 있고요. 디자인이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합니다. 디자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의미 있게 좀 탐구하고 뭐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하면 그 프로젝트의 어떤 범위나 코스트에 관계없이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열심히 그런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좀 토론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 네.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이 첫째일 것 같고, 또 둘째는 간접적인 게 될 수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호기심, 어릴 때부터 뭐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생활에 대한 거나 그 사회 관계나 문화에 대한 생각, 그런 걸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캐메라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자기 떠오른 게, 그 몬태나의 그 창고 같이 아무것도 없고 껌껌한 공간에 썰렁하게 들어갔는데 어디서 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까? 아, 이게 훨씬 더 좋겠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창고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다른 것들을 많이 좀 배제를 하고자 했죠. 그 중에 이제 기둥이 그 안으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순수한 박스의 개념이, 사과 상자 같이 비어 있는 사과 상자가 여러 가지 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에 위측은 위에다 매달아서 보나 기둥이 안 나오게 했고, 그리고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은 이 뒤에 있는 벽체 뒤로 완전히 숨겨가지고 그 뒤로 가 있어서 그 안에 공간에서는 전혀 인지가 안 되게 만들었고, DJ실이라든지도 이 박스 밖으로 못 나오게 여기를 땅을 더 파고 집어넣어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공간 자체는 순수하게 그야말로 빈 사과 상자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걸 좀 배제하면서 정말 듣는다는 어떤 경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시각적인 경험을 가능한 죽이면서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경험과 인식의 그런 의미도 있었고, 또 그게 그 완공될 시점에 오픈하기 전에 프리오픈으로 이제 결혼식도 거기서 하게 되면서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됐죠. 우리 건축주분이 줄에도 서주시고. 건축가에서도 시각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많은 건축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도 그 시각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빛보다는 바람이 더 중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바람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만든 구조에서도 그랬었고, 빛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직접적으로 빛과 건축보다는 자연 속에서 발견되는 빛, 물에 비치는 빛이나 달빛에 비치는 물이라든지 물결이라든지 자연과 사색을 통해서 빛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세하더라도 그 공간의 느낌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바람에 대한 고려가 현대 건축에서 또 많이 빠졌고, 모양 위주, 빛 위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또 환기와 바람 위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F1963은 이제 거기에 63년도부터 그 고려제강이 들어가서 와이어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수평적으로 계속적으로 증축을 해나간 데고요. 그리고 현재 수련원 지어진 쪽은 이렇게 언덕이 둔덕이 있었어요. 부산이라는 데가 바다와 언덕을 가파른 언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데인데 그런 언덕들을 잘라서 없애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나라 법이나 그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들 짓게 되면 그냥 싹 없애버리고 평지에다 짓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많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이거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근데 수련원만 3,000평을 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언덕 덩어리 전체가 약 3,00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으면 다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속으로 묻으면서 그 기념관이 이렇게 묻혀져 있는데 땅집 큰 땅집처럼 된 거죠. 묻으면서 답답하지 않게 램프로 돌면서 이렇게 나와서 바깥쪽하고 연결이 되고 그런 그러니까 언덕과 건물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었고 공장은 수평으로 증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어딜 걸어 다니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가운데 마당을 중정을 뚫어 가지고 그걸 찾아내고자 했고 어떤 방향성을 주고 바람과 채광이 들 수 있는 걸 만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어진 최우 선생님이 설계하신 그 긴 쪽 그거는 이제 동네랑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네와 이제 격리되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어떻게 섞이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옆에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제 살리면서 F163이 조금 약간 그 자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오래돼서 낡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깨끗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두 개가 밸런스가 잘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공공성을 가지고 그리고 건물 자체도 구조적 표현이라든지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해서 아주 그 전체 단지를 훌륭하게 마무리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보면 항상 설계할 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를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F1963과 그 기념관 수련원 프로젝트도 그랬듯이 언덕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밑으로 편안한 땅이 있고 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저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큰일 났다. 여기다 건물 지으면 저 다른 건물처럼 다 맞고 또 하나 망가뜨리는구나. 또 뭐 설계도 하고 설계비도 받아야 될 테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이거를 정말 짓기 전처럼 고즈넉한 그런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됐죠. 그리고 건물이나 건축 자체가 희생이 되면 또 한 건축주가 싫어할 텐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까. 어렵게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도 건축주 분이 잘 이해해 주시고 좀 그냥 건축가가 하는 쪽을 많이 믿고 따라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건축가들도 많을 텐데 그 우리 동네 이웃하고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특징도 많은 것 같고 저는 체육 소장이 하는 걸 보면서 항상 재능이 많고 부럽고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 예쁘게 만들고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저렇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체육소장도 뭐 겉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설계한 건물 와서 보고 좋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정말 좀 더를 서로를 좀 알게 되면서 그게 우리가 가진 가치가 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체육 선생님 하시는 거는 좀 항상 과격하지 않고 너무 드러나지 않으면서 편안하고 보면 볼수록 정말 잘 지어서, 그러니까 표피적일 뿐만 아니라 표피만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면 구조라든지 창의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것까지를 잘 고려를 해서 하는 정말 훌륭한 건축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설계를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 모든 프로젝트가 치우침 없이 그렇게 퀄리티 있게 좋은 건물로 나올 수 있게끔 해낸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죠. 가끔 그 체육 소장님 그 댁에 놀러 갔을 때 정말 좋은지는 알았지만 그 자세히 그거를 건축적으로 뜯어볼 기회는 없었는데, 지난 한 6개월간 서울시와 건축가협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전시회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디스커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졌던 형태적 관심보다는 그 속에서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성과 그 편안함과 그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부분의 유니크한 디테일이나 재료의 사용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그 앞으로 건축에서의 새로운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태 하나를 꼽는다면은 지금 사시는 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대의 관심사요. 그러니까 설계 사무실도 몇 년 전부터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조금씩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저도 이제 가르치던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이 되면서 서로 이제 공동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게 즐거움인 것 같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고, 또 건축에서도 그동안은 제가 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정말 앞만 보고 뛰어왔는데, 앞으로는 좀 주변도 좀 돌아보고 제가 하는 건축은 무엇인지, 그 한국 건축은 무엇냐고 이제 그 전에도 질문을 하면 몰라도 돼, 그냥 우리가 짓는 건물이 한국 건축이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도 해봐야 되고 이제 나이도 60도 넘고 뭐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과 어떤 사명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한 멋있는 거를 막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서서히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고 영감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다 보면 그게 몇 년 동안 쌓이면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그러면서 저도 또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어떤 그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어릴 때 좋아했던 데들이,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데라든지 그늘 밑 구름 같은 풀밭 같은 데라든지 뭐 자연 속이었던 것 같아요. 떠오르는 거는 그리움이죠. 네, 집에서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올 때 기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냥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네, 건강해야 모든 게 풍요로울 수 있다.
잘 먹고 잘 뛰고 잘 놀자. 네. 진정으로 나를 엄청 미워하지 정도 않는 사람들이 몇 명 주변에 있는 그런 집? 건축적인 대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요.